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살 된 전업주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믿기 어려운, 그리고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일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겐 친오빠 한 명이 있어요. 5살 차이고 어릴 적부터 뭐든 당당하고 똑부러지게 살아온 사람이었죠. 반면 저는 조금 조심스럽고 항상 뒤에서 도와주는 타입이었습니다. 결혼하고부터는 서로 각자 삶을 살았고 연락도 자주 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믿고 지내왔어요. 문제는 12년 전 제가 이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고 아이도 없이 갈라서며 위자료 대신 제가 살던 아파트 전세금을 몽땅 챙겨 나왔어요. 그게 제 전 재산이었죠. 그때 오빠가 연락해 왔어요. 잠깐 지낼 데가 없냐고요. 아이 셋을 키우며 힘들게 산다는 형님과 함께요. 전세금은 제 통장에 그대로 있었고 어디 갈 곳도 없던 저는 일단 오빠 집에 들어가 지냈죠. 오빠네는 마침 원룸 건물을 계약하려던 상황이었어요. 우리도 어떻게 좀 발 뻗고 살아보려 한다.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 말을 듣고 전 오빠한테 전세금 2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아니, 그땐 빌려준 게 아니라 거의 맡긴 느낌이었어요. 등기부엔 네 이름도 같이 넣자는 말도 없이 그냥 믿었죠. 그게 제 실수였던 걸까요? 처음엔 별 문제 없어 보였어요. 오빠네는 그 돈을 보태서 작은 원룸 건물을 하나 샀고 새빵 세를 받으며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자 얼굴에도 여유가 돌았죠. 형님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아이들도 공부도 잘하고 착했어요. 저는 그 집에 얹혀 살면서 식사도 해주고 애들 숙제도 도와주고 빨래며 청소까지 집안일을 거의 다 도맡았어요. 덕분에 형님은 아르바이트를 나갔고 오빠는 월세 관리하면서 은근히 건물주 티를 내기 시작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전 그 집에서 말 그대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아니, 가족 그 이상으로 보탬이 되며 살아왔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형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제 밥을 먹으면서도 언니 또 고기야? 살쪄요라든지 언니가 애들 간섭 안 했으면 좋겠어. 같은 말을 툭툭 던졌고 결국엔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우리도 이제 좀 좁아. 방이 부족하니까 나가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순간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마치 내가 새들어 산 사람도 아닌데 쫓겨나는 느낌이랄까요? 나 여기 전세금으로 들어온 거야. 그때 오빠가 돈 도와달라고 해서 말을 꺼내자마자 형님의 표정이 딱 굳어지더군요. 그건 도와준 거잖아요. 문서도 없었고 그때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오빠는 뭐라 대꾸도 못했어요. 침묵만이 대답이었죠. 그 침묵은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밤에 짐을 싸서 나왔고 갈 곳이 없어 찜질방을 전전하게 됐어요. 전세금은 돌려받지도 못했고 연락은 씹혔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그들의 것이었고 그들은 건물주로 살고 있었죠. 그게 제 전 재산이었는데요. 찜질방에 앉아 오빠 번호를 수십 번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설마 진짜 나를 속이려고 한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 나도 오빠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형님은 아예 번호를 차단한 듯 했습니다. 전세금을 송금했던 계좌 내역과 당시 문자 메시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건물 계약할 때 보태줄게. 나중에 정리되면 내 몫은 챙겨줘. 그 한 문장이 고작이었죠. 계약서도 없었고 등기부등본엔 제 이름 한 글자 없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돈은 없었지만 무료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싶었죠.
변호사는 한숨을 쉬더군요. 증거가 너무 약해요. 그 당시 계약서나 투자 약정이 있어야 되는데 문자 하나론 어렵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돌아서던 그때 상담실 앞 복도에서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 건물주 가족한테 당하신 거예요? 고개를 돌리니 낯익은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도요. 같은 방식으로 사기당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오빠네가 나만 속인 게 아니라는 사실에 말문이 막혔어요. 저 그 사람 형님이랑 같이 있던 경매 카페에서 만났어요. 돈 보태달라고 해서 도와줬는데 집 등기엔 자기 이름만 있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확실하네요. 습관이에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믿었던 오빠가 그 아내가 그런 짓을 여러 번 했다는 사실이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계획적인 배신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는 안 되겠지만 방법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복수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무작정 감정적으로 달려들지 않고 하나씩 증거부터 모으기 시작했어요. 일단 제가 송금한 계좌 내역은 은행에서 다시 출력했고 문자 메시지도 캡처해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의 패턴을 잡는 거였죠. 저와 같은 피해자였던 그 중년 여성, 선미 씨는 저보다 먼저 형님을 고소하려다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형님이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걸 몰래 관찰하고 있었더라고요. 이번에도 또 누군가 새로 물었어요. 젊은 공인중개사한테 접근하던데 이번엔 남자더라고요. 아마 또 돈 뜯어낼 생각인가 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히 가족 간 배신이 아니라 형님이 주도한 다단계 사기와도 다름없다는 걸요. 그 길로 저는 선미 씨와 함께 그 공인중개사와 접촉했고 조심스럽게 진실을 알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당신을 위해 나선 겁니다. 이 사람들 제가 겪은 일과 너무 닮았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던 그 남자도 제가 건넨 증거들을 보고는 얼굴이 굳더군요. 며칠 전에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넣었는데 아직 계약서도 안 썼어요. 뭐가 수상하긴 했는데. 그는 바로 계약을 파기했고 저희는 그가 돈을 돌려받는데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협조해달라고 했죠. 통화 녹음, 문자 백업, 계좌 흐름 추적. 우린 함께 움직였고 피해자 3명이 모여 민사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님의 실체는 점점 드러났고요. 그녀는 남편 명의를 이용해 건물을 사고 친정 식구나 주변 지인을 끌어들여 돈을 받아낸 뒤 문서 없이 도와준 돈이라 주장하며 되돌려주지 않는 수법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빠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묵묵히 가담한 공범이었죠. 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어요.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매일같이 법률사무소에 들락거렸습니다. 변호사도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우리가 모은 자료들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죠. 계속 같은 수법으로 사람을 속였다는 건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사기죄로도 엮을 수 있어요. 특히 형수 쪽이 주도적이었다면요. 우리는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도 병행했습니다. 형님이 주도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돈을 받고도 되돌려주지 않았다는 정황은 충분했고 실제로 그 공인중개사분의 계좌에서도 이상한 돈 흐름이 확인됐어요.
그렇게 고소장을 접수한 지 2달쯤 됐을 무렵 드디어 경찰 조사에 형님과 오빠가 소환됐습니다. 그제서야 오빠가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안하다.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가족끼리 이럴 일 아니잖아. 목소리는 초조했고 어딘가 다급해 보였어요. 하지만 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변명일 뿐이었고 이미 제게 가족으로서의 신뢰는 끝난 상태였으니까요. 며칠 뒤 형님은 사기 혐의로 정식 입건됐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정황 증거, 그리고 반복적 범행 패턴이 결정적이었죠. 오빠는 직접적인 사기 행각에 관여하진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민사상 책임은 그대로였습니다. 재판 과정은 길고 고됐지만 결국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억 원 전액을 반환하라. 아울러 지연 손해이자 및 위자료 3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문을 손에 쥐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울컥했어요.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판결 이후 오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형님은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의자 신분에서 전과자가 되었죠. 그 집은 더 이상 건물주 가족이 아니었어요.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은 법원 강제 집행으로 경매에 넘어갔고 그 돈 중 일부가 제게 배상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무기력하고 순한 언니는 아니었어요. 그저 억울함에 울고만 있던 제가 증거를 모으고 싸우고 이겨낸 겁니다. 그리고 아주 우연히 선미 씨와 다시 마주쳤어요. 잘 지내셨어요? 그 판결 기사 봤어요. 언니가 해내신 거예요. 그녀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여서 이긴 거죠. 선미 씨는 지금 지역사회에서 사기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의외로 형님 같은 사기 수법에 당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인이라서 믿었다. 계약서 없었다. 문서보다 신뢰가 먼저였다. 그런 식으로 당한 사람들. 언니도 같이 하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고 저도 그녀와 함께 활동을 시작했죠. 처음엔 조용히 상담만 도와주다 지금은 공익법률센터와 연계된 정식 활동가로 등록돼 피해자 교육도 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 인생은 그날 찜질방에서부터 다시 시작된 셈입니다. 비참하고 처절했던 날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형님은 다시 또 어디선가 비슷한 일을 꾸미고 있었으니까요. 형님이 집행유예 상태로 풀려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선미 씨가 다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형님, 그 여자 이름 바꿔서 또 활동해요. 이번엔 SNS에서 투자 모임 운영자처럼 포장하고 있어요. 믿기 힘들었지만 캡처된 게시물과 올라오는 게시글, 강연 영상까지 보고 나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요. 이번엔 엄마와 함께하는 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신혼부부와 중장년 여성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었어요. 과거 경력이 드러나지 않도록 위장한 프로필과 가짜 후기까지 도배되어 있었죠. 당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계약금으로 3천만 원 넣었는데 돌려받지 못했어요.
또 다른 피해자의 눈물 어린 제보를 들으며 제 속은 다시 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법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린 형님의 범죄 행각을 온라인상으로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 카페, 유튜브, 그리고 언론 제보 기사 하나가 올라간 후 그 모임은 순식간에 폐쇄됐고 피해자들이 우르르 튀어나왔습니다. 나도 돈 넣었는데 아직 계약서 안 썼어요. 말도 안 돼요. 저분 진짜 사기 전과자였어요? 우리는 피해자들과 함께 형님을 다시 고소했습니다. 이번엔 전보다 훨씬 촘촘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준비했어요. 이미 판결문과 전과 이력도 있었기에 이번만큼은 빠져나갈 수 없었죠. 형님은 구속됐습니다. 징역 3년형이 선고됐고 이번엔 집행유예도 없었습니다. 오빠는 또다시 침묵을 택했죠. 하지만 더 이상 저에게 연락할 명분조차 없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바닥에 자기가 빠져버린 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진짜 끝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들을 내 손으로 무너뜨렸다는 걸요. 형님이 수감된 이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엔 늘 조용히 참고 뒤에서 묵묵히 돕기만 하던 제가 이제는 앞에 서서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동안 피해자 모임을 꾸준히 이어가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의 사연을 듣고 제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며 위로를 주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이겨냈어요. 증거가 약해도 의지가 있으면 바꿀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제가 헛된 싸움을 한 게 아니라는 걸 느끼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런 저에게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족 간 금전 피해 사례에 대해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인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 오빠와 형님의 이름이 방송을 타게 될 수도 있었고 가족이란 이름에 다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결국 저는 출연을 결심했고 방송은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가족이라서 말 못했는데 이제 말해도 되겠죠?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저는 더 단단해졌고 또 다른 사람의 울타리가 되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송이 나간 후 저는 작은 강연 요청도 받게 되었고 지역 법률 상담센터의 고정 상담사로까지 등록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인생은 어디서든 다시 시작될 수 있고 가장 낮은 곳에서 무너졌던 사람이 가장 단단한 바닥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저는 몸으로 겪어가며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죠. 바로 오빠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 그날 저는 오빠가 근무한다는 소형 부동산 사무실 앞으로 향했습니다. 한때는 내 편일 줄만 알았고 믿었던 오빠였죠. 하지만 그 믿음을 짓밟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빠는 순간 저를 보고 흠칫 놀라더군요. 머리가 많이 휘어졌고 예전보다 야위어 있었습니다. 왔구나. 그 짧은 한마디에 수십 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함께 컵라면 나눠 먹던 어린 시절, 추운 겨울 손잡고 학교 가던 길, 그리고 날 차갑게 외면하던 오빠의 얼굴. 왜 왔냐는 말도 하지 않더군요. 아마 무슨 말을 해도 제 앞에선 변명이 될 걸 알았던 거겠죠. 이제 정리하러 왔어. 다 끝났어. 난 다 돌려받았고 형수도 죗값 치르고 있어.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침묵이 무수한 사과보다 더 크게 들리더군요.
오빠가 왜 그랬는진 나중에 생각해 볼게. 근데 이제부터는 날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마. 나도 그렇게 할 거니까.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더는 울지 않았고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잃은 줄만 알았던 그날의 제가 결국엔 다 되찾았고 훨씬 더 강해졌으니까요. 오빠는 말없이 앉아 있었고 저는 그렇게 그 공간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고 바람은 더 이상 싸늘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진짜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을 한 발짝씩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거 하나 없던 찜질방 신세에서 법정에서 승소한 피해자,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강연자가 되었죠. 매주 열리는 피해자 지원 모임에선 이제 제가 가장 먼저 도착해 커피포트를 켜고 의자들을 정리합니다. 낯선 얼굴들이 조심스레 들어오면 저는 따뜻하게 맞이하죠. 오셨어요? 괜찮아요. 여기선 누구도 혼자가 아니에요. 강연을 다닐 땐 제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말합니다. 저는 제 전 재산 2억을 믿었던 가족에게 속았습니다. 그 돈은 제 인생을 무너뜨렸지만 결국엔 저를 다시 세우는 초석이 되었어요. 복수도 필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박수갈채가 쏟아질 때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날 찜질방 구석에서 떨던 나. 그때 그 무력한 내가 지금의 날 보고 있다면 아마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겠죠. 잘했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 전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이 되지 않습니다. 내 목소리로, 내 발걸음으로 누군가의 빛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시간을 돌아보며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날 속였지만 난 나를 지켜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의 주인은 저니까요.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가족 간 금전 거래,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